네, 리 짜이밍이 미 국방 전략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 국방 전략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제1도련에서 중국을 거부 억제해야 한다. 이건 리 짜이밍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랑 완전히 충돌하죠. 종중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리 짜이밍은 어떻게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KF-21EW, 전자전기 등 핵심 국방을 전부 뒷다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겉으로는 미국 따르는 척하면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국가방위 전략, 이걸 대통령 때마다 한 임기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NDS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나왔죠. 거기서 제1도련에서 중국을 거부 억제한다라는 것이 핵심 명제 중에 하나예요. 그걸 다 정리하면 딱 한 두세 가지 명제로 정리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방위를 하고 그리고 서방구를 지켜낸다. 그러니까 본토 방위의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제1도련에서 중국을 거부 억제한다. 세 번째 핵심은 뭐냐? 미국의 방산 기반을 그러니까 급속 발전시킨다. 뭐 이 정도로 정리돼요, 이게. 그 문건이. 그러면 아주 핵심 명제거든요. 제1도련이라 그러면 이제 그 일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는 알루시안 열도, 그 다음에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해서 흐르는 선이죠. 그게 이제 왼쪽 그림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제1도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1도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섬이 아니지만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섬이죠. 대륙과 끊어져 있으니까. 그럼 한국은 도대체 제1도련과 어떤 관계야? 제1도련은 린치핀이고 제1도련에서 중국을 향해서 뻗어 있는 비수입니다. 린치핀이라는 건 이제 그 바퀴 같은 거를 어떤 축에다가 끼울 때 축에다가 바퀴를 끼워 놓고 그걸 물어주는 핀을 하나 조그만 걸 앞에 채우잖아요. 그걸 린치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린치핀 빠져버리면 다 흩어지는 거죠. 한국이 작살나면 제1도련이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한 한국은 중국을 향해서 뻗어져 있는 뿌리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써왔잖아요. 한국 이거 제1도련의 핵심적인 부위다. 제1도련에서 중국을 향해서 뻗어져 있는 뿌리잖아요, 한국이. 왜냐면 중국의 심장부는 보하이만 지역의 말발굽처럼 되는 저 빨간 데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바로 커버가 된다고요. 한국에서 바로 커버가 되잖아요. 그 숨통을 딱 틀어막고 있는 게 한반도 아닙니까? 예. 자, 이것이 미국의 이제 핵심 전략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본 같으면은 이걸 바로 읽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바로 엊그저께 발언했잖아요. 대만 유사시 일본 미국인을 구하러 가서 미군과 함께 작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그러니까 이 그 국가 방위 전략이 나오자 다카이치가 바로 이렇게 패를 받은 거거든요. 방위 전략 나온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손뼉을 같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리 짜이밍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윤석열 같으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25% 관세나 두들겨 맞고. 그러면 리 짜이밍 어떻게 갈 거냐. 중국을 겨냥하는 첨단 독침 무기 사업을 축소, 연기, 백지화하는데 몰두할 거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리 짜이밍에게 중국은 사실상의 CAC의 최애 동맹이죠. 종주국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에게 중국은 뭐냐? 사실상의 주적이죠. 그럼 우리한테 북한은 뭐냐? 형식적인 주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구산으로 막아주고 미국이 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 자산 위성 같은 거 이거를 한국의 MD랑 연동을 해주는 상태라면 북한은 껌이에요. 즉 한미 핵 비핵 공동작전 앞에서 북한은 껌이라고 사실은. 그럼 리 짜이밍은 이런 상황에서 K방산에 그 참 뭐 일본말로 하자면 안고가 되는 부분, 중국을 향한 독침인 부분들이 있어요. K방산이. 겉으로는 북한을 막는다라고 명분이 걸려 있는데 야, 이런 무기는 뭐 북한에 쓸 것도 없는데 이건 중국 겨냥인데 라는 생각이 저는 퍽퍽 들어요. 예를 들면은 KF-11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이미 한국의 공군력은 북한을 따블로 압도하고 있죠. 북한은 비행기 자체가 못 뜨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훈련을 뭐 이렇게 이상한 날틀 같은 거 생기고서 운동장 뛰어다니면서 하잖아. 가상 비행 조종 훈련. 북한식 조종 시뮬레이터죠. 주체식 조종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KF-21 같이 그렇게 최첨단에 속하는 F-35랑 딱 짝꿍이 들어맞는 그런 전투기, 그거 북한 대륙에 비해서 개발한 거 아니야? 특히 그거 봐봐. 여기 작전 반경 봐봐. 작전 반경이 1000km야. 전투 작전 반경이. 그 항속이 2900km야.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외장 탱크를 단다. 혹은 지금 뱃속에 6세제곱 입방메타, 그러니까 6 입방메타가 뱃속에 남아있다고요. 거기다가 뭐 한 4입방메타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는 탱크를 치운다. 그러면 그게 3.2톤이거든요. 그럼 이제 무장은 지금 7.7톤에서 한 4.5톤으로 줄어들죠. 그럼 그건 그 정도 기름 채우면요.
중간에 그거 한번 받으면 해남도까지 때리고 와요. 공중급유 한번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그런 전술을 계속 쓸 거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리짜이밍의 살생부에 올라 있을까?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밀덕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각도에서 많이 좀 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전문적인 밀덕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못해요. 왜 그러면 전문적인 밀덕 하시는 분들은 정부 사람들도 국방부도 만나야 되고 뭐 업체도 만나야 되는데 백모같이 막 떠벌떠벌하면 그 국방부나 업체 사람이 겁나서 만나겠어요. 그러나 복선은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리짜이밍의 살생부에 올라 있는 것들이 내가 어떤 게 있을까? 뭐 10개, 11개 한번 좀 살펴보죠. 예. 이건 다 중국을 정전할 수 있는 중국향 독침의 의미가 있는 무기들입니다. 일단 KF-21EW, 그러니까 에스코트 전자전기, 코트인데 코드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한국판 EA-28 그라울러죠. 그 다음에 이런 전자전기가 있으면 전자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자전기가 쓸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있어야 돼요. 레이더 사냥 미사일. 근데 이게 이제 AGM-88ER 혹은 AGM-88G라고 불리는 게 이제 최첨단 레이더 사냥 미사일인데 미국이 한국한테 판 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산 거는 구식 AGM-88이에요. 그거랑 지금 신식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럼 신식은 미국이 팔까? 미국이 지금 AGM-88ER을 판 나라는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밖에 없어요. 굉장히 민감한 무기라서 잘 안 판다고요.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고 발티크를 지키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 전자전기. 이게 이제 스탠드오프 제머라고 불리는 건데 스탠드오프라는 건 원격에서 때린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딱 두고. 이거는 굉장히 최첨단입니다. 이것도 EA-37B 미국에서는 컴파스콜이라고 불리는 그것과 동급이거나 그거보다 좀 나은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리짜이밍이 뭐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서 오케이 받아왔던 공격 원잠. 이것도 생각만큼 다이내믹하게 추진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무하브 얼마나 많이 뒷다리 잡았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구소 직원 벌금까지 물리게 막 물고 들어오지 않았나? 쟤들?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책임 묻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드론은 개발하면 추락해요. 그래서 무하브 정찰형 및 공격형. 이게 메일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메일의 M은 중고도. 그러니까 미들 알티튜드. 그 다음에 LE는 장기체공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체공, 중고도 MA, 미들 알티튜드, LE. 그러니까 중고도 장기체공 정찰기, 중고도 장기체공 공격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KF-21과 같이 움직이는 무인편대기 만든다고 하죠. 그 하이엔드 UAV죠. 이거 연기되거나 축소됩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들은 북한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가. 우리가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다 하나하나 보면 북한에는 이런 거 쓸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북한용이 아니에요. 혹은 너무 과학한 표현이다. 북에만 제한되는 용이 아니에요. 매일 같으면 제가 거기 레이더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도 결국은 12,000km 상공에 떴으면 그 상공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볼 거라고. 그러면 지표를 볼 때 그게 몇 킬로 볼 수 있냐면 80km 볼 수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자적인 그런 레이더나 어떤 센서라는 게 점점 더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점점 더 고성능화되니까. 그런 거 한 대 뜨면 그냥 칭따오 잠수함 기지 그다음에 베이징 앞바다까지 그러니까 텐진 앞바다까지 그냥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전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엔진이 저는 유인 전투기 엔진은 유인 전투기만 생각하면은 뭐 미제 써도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무인기가 되면 하이엔드 무인기는 MTCR 그러니까 미사일 통제 체제에 걸려가지고 수출입이 어려워져요. 특히 무장형이 되면. 그러니까 무하브 지금 현재는 캐나다 프레드 앤 위트니 걸 쓰는데 그러니까 터보 프롭이죠. 이게 비행기 날개 돌아가는 거. 그걸 무장을 채우겠다 그러면 그 엔진 못 써요. 지금은 정찰형이니까 쓰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엔진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종 항공 엔진 및 후속 사업도 이게 덜컹덜컹 할 거예요. 덜컹덜컹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전부 다 최고성능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하브요. 몸집이 미국의 최첨단 하이엔드 드론인 MQ-9 리퍼보다 크다고요. 오히려 한 20%쯤. 몸집이 커요. 그만큼 더 장기 채공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장비나 무기를 많이 싣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미국의 리퍼가 장비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미국의 리퍼는 뭐냐면
외장 장비가 자기 중량의 한 3분의 1이 좀 안 되더라고. 자기 중량이 한 4.6톤 되는데 이게 한 1.6톤 정도 해요. 외장 장비. 그러면은 무화부는 얘가 5.7톤인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5.7톤에 3분의 1이 좀 안 되면은 이게 1.9톤 정도 싣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8톤, 1.9톤. 얘는. 그러니까 엔진도 좀 크고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살벌하죠. 미국이 MQ-9 리퍼 무장형은 어떤 나라에도 판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MTCR에 걸리니까. 정찰형은 많이 팔았죠. 특히 해상 감시 쪽으로 그 센서 다른 거 일본에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 항공 엔진 저는 이걸 만약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 항공기만 하겠다. 항공기를 만들어서 사람만 타겠다 하면은 엔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어떤 것가 나오고 있냐면요. 유인 항공인데 무인 자동 조정 옵션이 있든지 무인 자동 조정 버전이 있어요. 블랙호크 헬기가 그렇고 제가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달아드리려고 그래요. F-16이 그렇고 맘만 먹으면 F-15EX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이미 B-21 스텔스 전익기가 그렇고 그건 처음부터 그래요. 아마 F-35도 이미 그 기능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유무인 듀얼 모드로 가겠다 그러면 엔진을 국산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무인 모드를 함부로 못 한다고. 여기서 그렇게 엔진을 안 판다고요. MTCR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 엔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지금 5,500파운드짜리 KF 5,500 저거 지금 이제 그 지상 테스트인가 뭔가 끝냈던가 뭐 그 다음번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 가다 덜컹거리고 늦어지고 뭐 축소되고 그럴 거다. 그 다음에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애프터 바너가 없어요. 2차 연소기가. 그럼 5,500에다가 2차 연소기를 붙이면 뭐가 되냐. 초음속 하이엔드 드론을 만들 수 있어요. 2차 연소기가 없으면 초음속 가기가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그 음속의 장벽을 깨뜨릴 때 그 깨뜨리는 힘이 꽤 들어가요. 왜냐면 그 앞에 음파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속도가 비행기가 쫙 올라가면서 만드는 음파가 앞으로 전달돼 가지고 얘가 점점 빨라질수록 음파가 같은 공간에 축적돼 있다. 그 벽을 깨고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애프터 바너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 뭐 물론 애프터 바너 없이도 깰 수 있다 이런 말도 가능은 한데 보통 애프터 바너를 쓰죠. 음속 깰 때. 근데 그래서 이 2차 연소기를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그거 말은 되었는데 글쎄요. 언제 할까? KF 5500AB 애프터 바너 붙였다. 그래서 AB를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10,000파운드짜리 개발하고 있잖아요. 5,500파운드짜리는 그게 0.37인가 뭐 그 언저리에 0.3, 0.4 사이에요. 그 옆구리로 가는 그 바이패스, 옆구리 가는 공기가. 근데 옆구리 가는 공기를 넓혀주면 애프터 바너는 영원히 못 붙이게 되고, 그러니까 팬을 크게 만들어주면 애프터 바너 못 붙입니다. 그렇게 되는 대신에 출력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음 속에서 출력이 높아지고 연비가 좋아져요. 초음속은 못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건 KF-만은 뭐 이게 팬을 옆구리 가는 공기의 비율을 5,500에서는 그게 뭐 가운데로 가는 공기가 100이라 그랬을 때 옆구리는 40이 갔었는데 35가 갔든지 KF-만에서는 가운데 100이 간다면 옆구리가 뭐 400, 500이 가게 팬을 키워요. 그렇게 해서 10,000파운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 KF 5,500이 끝났으니까 5,500AB 그다음에 10,0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천천히 갈 겁니다. 굉장히 천천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첨단 항공 엔진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죠. 이게 우리가 기술이 자꾸 늘어서 옛날엔 뭐 그냥 지금 저것처럼 한 13,000파운드 포스만 해도 좋겠어. 지금 F414 엔진처럼 그러니까 KF21에서 하는 거거든요. 해보니까 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크기로 약간 15,000파운드 가보자. 드라이 때입니다. 2차 연속 때는 훨씬 높아지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점점 더 좋아져서 야 16,000파운드 뭐 16,500파운드도 갈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태가. 이거 천천히 갈 겁니다. 천천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TS라는 건 제가 터보 샤프트를 줄인 말이고요. 터보 샤프트라는 건 헬기 엔진에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P는 터보 팬을 줄인 말입니다. 이건 뒤는 똑같아요. 앞에 축으로 뽑으면 터보 샤프트가 돼서 그 축에서 연결해 복잡하게 그 동력 전달을 연결해서 위에서 돌리면 헬기가 되는 거고 그 축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날개를 달면 터보 팬이 되는 거죠. 그냥 일반 고정익에 다는 프로펠러를 가진 고정익 1,400파운드짜리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좀 천천히 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 등 고급 수중 드론. 이거 문재인 때도 이거 굉장히 늦어졌었어요. 이거 아마 흐지부지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할 겁니다. 근데 우리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 기술을 갖췄어요 이미. 그 뭐냐면 컨포멀 소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에서 웨어러블이라 그러잖아요. 몸에 이렇게 입거나 착용하는 거.
그것처럼 소나를 얇게 만들어가지고 동체 여기저기에 입힌 그런 소나예요. 첨단 기술이거든요. 우리 그거 하고 있다고. 요번에 그 만든 그 잠수함, 장영실함에 컨포말 소나 국산 기술로 했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양산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가 리튬이온에 비해서 한 3~4배 더 집약돼요. 같은 무게일 때. 그럼 우리야말로 무인잠수정, 고급 무인잠수정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이거 세워라 내워라 할 거예요. 왜냐? 그거 하면은 서해에서 중국 배들이 꼼짝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해군 합동교전 능력. 그러니까 해군 함정이 하나만 자기 혼자서 지금은 그러니까 개별 함정이 개별 전함이 전투지휘체계를 돌리고 있는데 그리고 밖으로 네트워크 연결된 거는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네트워크 연결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군 함정의 전투지휘체계 딱 보면은 우리 함정의 센서로 발견한 것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하늘에 있는 위성에서 보내준 것도 전투지휘체계에 딱 떠 있고 옆에 있는 다른 배에서 본 것도 전투지휘체계에 딱 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Cooperation Engagement Capability인가 Capacity인가 그래가지고 전함이 자기의 센서, 자기의 레이더나 자기의 센서로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전장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다른 자원의 센서와 레이더로 발견한 거가 자기가 마치 본 것처럼 떠 있고 같이 의사결정하고 같이 분담하고 그게 이제 합동교전 능력인데 우리가 이거를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개별함의 전투 지휘 체계까지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네트워크로 엮어가지고 큰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큰 카노피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전투 지휘 체계를 자기 걸 하다 보니까 미국산 럭키드 마틴 같은 데서 만든 합동교전 능력을 갖다 붙이지 못해요.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섰다고. 거기다가 우린 또 요새 이제 A사 레이더도 자기 걸로 가고 있잖아. 이러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야. 미국산 갖다가 못해. 미국이 골렸습니까? 밑에 돈 되는 건 다 자기들이 해놓고서 위에 천막 씌우는 것만 우리 미국 거 갖다 쓰겠다고 하면서 또 소스 코드 내놓으라 그러고 뭐 말 복잡하니까 됐네 이렇게 되죠. 당연하죠. 우리가 장사해도 그렇게 하지. 그거 가지고 섭섭하다 뭐 미국이 무슨 기술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징징거릴 필요가 없죠. 우린 다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 가는 뚜벅뚜벅 가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한국형 이지스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함정 레이더가 우리 거라고요. 일본도 그러면 자기 레이더 쓰는데 일본은 이지스 하지 않습니까? 일본 그 레이더의 OPI2 그거 RTX 레이시온이랑 공동 개발한 겁니다. 일본은 그런 데서 좀 야가. 돈도 많고 또 느긋하고 우리는 돈은 없는데 상대해야 될 적은 가까이 있고 무시무시하잖아요. 바로 중국 코앞이고 거기다가 중국의 앞잡이 괴뢰 깡패 북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길을 끝까지 가야 돼.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형 이지스, 한국형 시이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질러놓은 일이 그래. 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리짜이밍이 아마 늦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뒷자리 잡아가지고 백지화하거나 벌대 위성 이것도 똑같죠. 우리 아마 저궤도 위성이 전부 극궤도 타죠. 극궤도 타면서 쿡쿡해갖고 그렇게 해서 북한 상공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다 뭐 보여요 전부. 중국 해안지대는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만주랑. 600km 상공에서 보면 심지어는 중국 미사일 발사대까지 다 보일 거예요. 어디야 신장 감속에 있는 거 600, 700km 상공 우리 타고 돌 텐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한 600km면 한 3,000km 범위를 보거든요. 그 트랙에서 3,000km 안에 걸려있지, 미사일 솟아오르면요, 미사일이 꼭 빠끔하고 구멍 뚫고 나올 때 알을 수 있고요. 3,000km 아니면, 3,000~4,000km 아니면은 600km 상공이면 한 3,000 몇백 킬로 내다볼 거예요. 그게 넘어서 있으면 미사일이 조금 더 올라오면은 지구가 둥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오면 한 200~300km나 한 50km라도 올라오면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쌀로. 이거 100대 50대 이렇게 깔게 내버려 두겠냐고 이거. 당연히 뒷다리 잡지. 브레이크 걸고. 전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다영역 통합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중심 전쟁. 그러니까 우주에서부터 공중, 그 다음에 지상, 해상, 수중, 사이버 이게 다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잖아. 이제는. 이게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가 되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위에서 수없이 많은 센서, 맨 아래 가면은 어디야, 휴전선에 달린 카메라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고급진 무기로 가면은, 엄청 고급진 무기로 가면 무슨 엘셈에 달린 레이더까지 수없이 많은 센서에서부터 오는 거를 하나 판단하고 하나로 엮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의사결정자한테 뿌려주고 거기서 야, 이렇게 해. 무기 이거 쏴 하고 이펙터라 그래요. 이펙터를 결정하면 그걸 또 연결해서 다른 데 알려주고
이게 AI가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들여다보고 그 교통정리를 못해요. 이거 그림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서두르겠냐고 리짜이밍이. 북한 하나를 요리하는 데는 이런 최고급의 다영역 통합 네트워크 및 뭐 해군 합동 교정 능력이니 뭐 글로벌 AI니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싸벌대 위성이니 싸벌대 위성이야 뭐 북한 핵 뭐 감시한다는 그런 측면이 크지만 어쨌거나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국을 겨냥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저항력을 따따따블로 높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거 하겠냐고. CACLM에 총독각하가 아주 그 흉악한 말 할 때 옆에 타석옷이 앉아서 고개 까딱까딱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 참 정말 중요한 것만 그 눈알 파먹듯이 딱딱 그 예산에서 끊어가지고 그 결국은 프로젝트를 병신을 만들더라. 그런 하소연을 했잖아. 헌재에서. 그 능한 애들이야. 겉으로는 한다 그래 놓고 어떨 때는 그 키다 뭐 저 타당성 조사하는 거 내세워서 하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뭐 의혹, 뭐 엔진이 뭐 뚜껑이 금이 가고 우리 고속정 엔진 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시비 걸었잖아. 위에 붙여놓은 저기 그 도색이 약간 벌어지는 걸 가지고 엔진 뚜껑 금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개고생 시켰잖아. 그것도 모르고 신원식이는 또 그 앞에서 그거 나발 불어주고 국회의원 할 때 배우 따지면 저쪽이고 진원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되도 않는 이상한 모 방송사, 모 신문사 누구 기자 시켜가지고 뒷다리 잡고 뭐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거를 물먹이려면 방법이야 100만 가지가 있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고 가슴 아프고 분통 터지지만 이걸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고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는 우리가 다음에라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도록. 예를 들어서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예요. KF-21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 보면서 웃어.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비전을 얘기했고 공사 졸업식인가 해서 그거 10수 9수 해가지고 간신히 타당성 조사를 건국대학교 팀을 동원해서 통과시킨 거는 그건 이명박 때 일이고 그리고 이명박 그 다음에 또 안 했어. 박근혜 대통령이 억지로 그때 600억인가 800억인가 만들어가지고 사업 테이프 커팅 시킨 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안 해. 그리고 그건 연도로 얘기해. 테이프 커팅을 마치 김대중이 한 것처럼 얘기해. 이거 과거에 대한 집단 기억을 그냥 조작하는 애들 아니야. 웃기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전투기 역사 딱 그러면 그거는 그거 노태우가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냐 T-50, FA-50이 노태우 때 시작된 거 아닌가? 91년인가 얼마 때? 이게 그 길기 때문에 기간이 처음에 테이프 커팅 누가 했지 이렇게 봐야 돼요. 핵 잠재력?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야. 왜냐면 그때 월성이 들어왔으니까. 중수로 캔두를 결정한 거는 월성에 그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고요. 그게 막 지어진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일이에요. 핵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중에 나서가지고 그거는 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참 현명한 판단 때문에 우리가 잠재력을 이렇게 갖췄습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참나.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좀 여유가 있으시면 회원가입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뇌 탈출을 좀 더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좀 더 제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한 10여 가지 중에 3가지만 좀 짧게 좀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EA 이건 이제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거 EA를 또 EW라 그러는데 KF-21EA는 한국형 EA-18 그라울러입니다. 그라울러는 요번에 이제 마드로 체포 작전의 주역 중 하나죠. 이걸 이제 에스코트 전자전기라고 부릅니다. 에스코트 제머라고 부르는데 그 스텔스기나 이런 거랑 같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면서 적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고 특수한 레이더 사냥 미사일, 미국의 이제 AGM-88 같은 거 그걸로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살벌한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거예요. 이거 미국이 다른 나라에 잘 안 파는 비행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전기라 그러면은 이 전자전 이렇게 되면 이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전 그러면은 한 3가지 다른 차원이 있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게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통합 전자전 체계,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에스코트 전자전기, 그 다음에 광역 전자전기. 셋이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통합 전자전 체계, 통합 전자전 수트는 뭐냐? 전투기에 내장된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전투기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F-15EX의 이포스, 그 다음에 F-16 바이퍼의 아이비우스, 라팔의 스펙트라,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전투기 값이 따따따블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국산이니까 그런 데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죠. 통합전자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얘가 뭐 1억 한 1,000만 달러다 이러면은 뭐 1억 2천만 달러다 이러면 굉장히 이 정도 비행기에서 야 그렇게 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근데 통합전자전 체계는 KF-21에 원래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리짜밍이 좋든 싫든 KF-21 사양이기 때문에 또 수출 상담에서도 쭉 거론되었기 때문에 결국 통합전자전 수트를 갖추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엔 이제 KF-21EA 즉 에스코트 전자전기죠. 이게 이제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며 적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건데 아까 통합전자전 체계는 자기 비행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요. 나한테 재밍이 걸려 들어온다든지 나한테 레이더가 들어올 때 그걸 보호하는 게 통합전자전 체계 핵심이고 그러니까 셀프 프로텍트가 핵심 개념이에요.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시드 데드 작전을 함께 뛰는 거예요. 시드는 뭐냐면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그러니까 적 방공망의 무력화. 데드는 Destruction of Enemy Air Defense, 적 방공망의 파괴. 이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이게 미 해군의 이제 EA-18 그라울러고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스케줄대로 간다 그래도 반쪽짜리로 끝나요. 이미 그 길을 가는 걸 리짜밍이가 때려 막았어. 반쪽짜리가 아니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레이더 사냥 미사일을 갖춰야 돼요. 이거 첨단 레이더 사냥 미사일 미국이 거의 안 팔아요. AGM-88G 최첨단 모델 미국이 판 나라는 핀란드, 폴란드, 네덜란드 즉 발티크해를 지키는 나라들에만 팔았어요. 이거 KF-21 같은 다른 나라 비행기에 붙이라고 안 팔아요. 자기 나라 비행기를 갖다 써도 잘 안 파는 판에 다른 나라 비행기에 붙이라고 팔겠냐고요. 미국이 호구냐고. 그리고 워낙 민감한 무기를 안 팔아. 그러면 시드 데드를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시드 데드 가려면 이거 차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레이더 사냥 미사일을. 그 레이더 사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고 패밀리 자체를 20모가지를 꺾어버렸다니까 리짜밍 정부가 작년에. 그게 뭐냐면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공대함 공대지 초음속 미사일. 공대함 공대지 초음속 미사일은 큽니다. 뭐 예측컨대 한 1톤쯤 돼요. 레이더 사냥 초음속 미사일은 500km밖에 안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중발사를 한 점에서 같아요. 공중발사를 한 점에서 같아요. 장거리 공대공 그것도 요새 흐지부지 됐잖아. 다 이런 종류들이에요. 한번 그걸 그 정도급 그러니까 장거리 공대공이 좀 그거보다는 좀 무거워야죠. 한 400km급 정도의 초음속으로 달리는 미사일인데 앞에 특수한 시커, 특수한 호밍, 특수한 지능을 갖춰 있어서 레이더를 깨는 애거든. 이쪽이 지금 다 늦춰졌거나 백지화돼 있다고요. 거기로 가지 마라 이거지. 예. 이게 그거 정말 그런 게 꼭 있어야 돼. 이거 보시면 그라울러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제 그림 아닙니다. 이거 미국 그림이에요. 저희 표절한 거야. 그라울러가 풀 분장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딱 갖추고 올라가요. 뱃속에 달린 거 빨간 거, 빨간 거, 이거 보세요. 배 아래 달린 거. 이거는 가운데 달린 큰 거가 ALQ-99 낮은 주파수 대역 제머. 그 다음에 양쪽에 달린 그거보다 좀 작은 빨간 게 뭐냐면은 높은 주파수 제머예요. ALQ-99.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달린 두 개는 뭐냐면 제밍 안테나. 여기서 또 안테나로 쏘는 모양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섭 제거 시스템. 이 간섭이라는 게 EMI일 거예요. 전자기 간섭. 엄청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니까 조종사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벽을 세워준 것 같고. 네. 이런 식의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 양쪽에 두 발 달려 있잖아. AGM-88이. 이게 있어야 데드 작전을 펼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시드밖에 못해. 반쪽이 되는 거지. 이 데드로 갈 수 있는 미사일 계보를 지금 다 늦췄거나 중거리 공대공 혹은 백지화시켰거나 공중발사 초음속 유도탄 2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밀덕들이 좀 나서줘야 돼. 여론을 좀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전자전기. 이거 스탠드 오프 일렉트로닉 어택 에어크라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SOEA라고 이름을 했는데 조기경보 통제기가 AWNC예요. 이걸 보통 AWACS라고 부르는데 AWACS는 보잉사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레인코트라 그래야지 버버리면 브랜드 이름이잖아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레인코트죠. 보통 명사는. 보통 명사는 뭐냐? AWNC예요.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조기경보 통제기. AWNC로 포장을 해서 한국에 입찰 받는다 그랬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때도 야 이거 광역 전자전기 하면 좋은데 그래서 LCD 해리스 걸로 좀 가지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때는 근데 또 LCD 해리스가 조기경보기로 입찰한 줄 알았어.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결정됐잖아요. 뚜껑을 딱 까고 보니까 광역 전자전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리짜이밍 정부가 방향을 틀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진행되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내부 결정은 광역 전자전기로 해놓고 그게 혹시라도 중국이나 이런 외부를 자극할까봐 조기경보기로 포장해서 입찰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기경보 통제기라 그러니까 보잉이 먹을 거야. 당연히 보잉이 먹을. 밀덕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저는 그래도 생긴 거 보면 좀 쌈박한 거는 LCD 해리스 쪽에 그 컨포말식 이거 위에 벽돌장을 안 세우고 컨포말로 붙였잖아요. LCD 해리스는. 저런 컨포말이 가능하단 말이야. 저거 전 세계에서 별로 사례가 없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조기경보 통제기로는 저 사례가 없어요. 저거보다 좀 기능이 떨어진 조기경보 통제기로서 보잉 거보다 기능이 떨어진 걸로서는 저렇게 컨포말 사례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데 몸체로 붙인 거 강력한 걸로는 사례가 없다고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좀 아는 전문적인 사람들은 전부 그거 보잉이 먹겠습니다. 저는 LCDS가 괜찮아 보입니다라 그랬더니 제 댓글에도 아주 전문적인 분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보잉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하셨어. 제가 기억을 해. 그런데 뚜껑을 딱 까고 보니까 이게 광역전자전기야. 원래부터 광역전자전기로 잡혀 있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바꾼 게 아니고. 그래서 먹은 게 어디냐. LCD 해리스랑 LCD 해리스 R이 2개인데 I를 2개로 했네. 죄송합니다. LIG 넥슨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먹었죠. 대한항공은 이제 기체 수정이고 LIG 넥슨은 LCD 해리스랑 공동 작업해서 저 전자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조기경보 통제기는 강력한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E737 PSI 우리 4대인가 운영하고 있죠. 이게 360에서 한 600km 볼 겁니다. 360은 아래로 볼 때 360이고 위로 보면 지구가 둥그러니까 아래는 이 땅에 막혀갖고 한 360까지밖에 못 봐요. 한 12,000km, 10,000km 떴을 때. 위로 보면 한 600km 볼 겁니다. 600km라는 건 안 밝혀져 있는데 이 E737의 미국형 버전이 E7이거든요. 웨지테일. 그게 600km 위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600km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전자전기는 이렇게 멀리 레이더로 내다보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역을 먹통으로 만드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고공에 오래 떠 있으니까 얘가 뭐 12시간 뭐 24시간은 아니고 열 몇 시간 떠 있고 그래요. 얘가 기름도 작게 쓰고 날씬하니까 이 보잉 737보다 기름도 작게 쓰죠. 엄청난 그 통신 중계 기능도 같이 둘 수가 있죠. 추세는 어떠냐? 조기경보 통제기보다 광역 전자전기를 선호합니다. 미 공군이. 그래서 E7 별로 안 들여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엔 정보감시 정찰을 하려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했어야 돼. 통신 중계도 하늘에서 비행기가 했어야 돼. 그러니까 조기경보 통제기라는 애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위성이 그냥 벌떼처럼 떡칠을 했잖아, 위성으로. 거기다가 그 하이엔드 드론으로 앞에 쫙 내보낼 수도 있잖아. 거기다가 전투기가 A사 레이더를 갖춰갖고 막 몇백 킬로를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을 감시하는 게 공중에 대한 감시 정찰, 정보 감시 정찰, 공중에 대한 ISR이라는 그 기능이 확산된 거예요. 다른 플랫폼들로. 그래서 조기경보 통제기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 공군인 가치는 떨어졌는데 저거 서바이버빌리티가 굉장히 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왜 그러냐면 재민 능력이 없으니까. 재민 능력이 강하면요 자기한테 미사일 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미사일에 대해서 집중적인 재밍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다가 급하면 좀 활주로가 짧아도 앉아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G600 같으면은 얘가 활주로가요 뜰 때가 5,000피트 정도일 거예요. 1.5km.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아무리 작은 공항도 활주로가 2,000m 됩니다. 큰 데는 막 3,000m 이렇게 되고 영종도 이런 데는. 그러니까 뜰 때 아무 공항이나 다 뜬다는 소리고 앉을 때는요 얘가 3,000피트니까 한 1,000m에서 앉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아무 데서나 뜨고 아무 데서나 앉지. 그러네요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고 미사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급했을 때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뜰 수 있고 그래서 생존성이 강하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간 거는 참 잘한 거야. 그 언제 그렇게 아마 잡혔을 거냐. 윤석열 정부 때 잡혔을 거야. 그리고 포장지는 조기경보 통제기로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를 한 거예요. 근데 깠을 때는 광역 전자전기가 나온 거예요. 중국이 기겁한 무기입니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거든요. 미 공군의 최신 EA-37B 컴파스 콜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에요. 일단 비행기 자체 성능은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 비행기 써야 되니까 제너럴 다이내믹의 자회사인 걸프스트림 걸 썼어요. 그거보다는 이 bombardier G600의 비행기 자체가 좀 더 기름 적게 쓰고 좀 더 오래 머물러요. 그런데 언제부터 미군이 받기 시작했어? 2024년 8월부터 받았어요. 불과 1년만밖에 안 돼. 첫 초도가. 우리는 언제까지 완성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2034년에 실전 배치예요. 그러면 2024년과 2034년 딱 10년 차이로 미국의 최첨단 가장 전략적인 자산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는데 아니 세상에 미 공군에 그거를 공급한 L3 해리스가 이번에 한국에도 그걸 공급하는 거예요. L3 해리스. 그리고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을 LIG 넥슨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굉장히 큰 전략적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났다고. 이미. 그때도 계속 L3 해리스가 보잉을 압도했거든요. 지금 요번까지 해서 이게 입찰이 한 서너 번 돼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막다 못해서 이번에 결정된 건데 결국 미국의 전략적 결단은 뭐냐면 한국이 광역 전자전기 및 그 기술을 습득해도 좋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정말 저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을 억제 제압하는 것, 중국을 거부 억제하는 것, 미국 용어로, 미국 국방전략 용어로, 그러니까 denial deterrence 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미국이 기대하고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리짜이밍이가 순순히 내버려 둘까요? 이미 진행되어 입찰이라 그냥 입찰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천천히 갈 겁니다. 굉장히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분통 터지죠. 예. 그래서 일자면 미스테리가 원잠이죠. 공격 원잠이죠. 뭐 핵잠이라는 용어 언제부터 썼는데 그런 용어 없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 원잠, 공격 원잠이었지. 누가 전략 핵잠, 공격 핵잠에는 뭐 핵거리면서 핵 좋아하면 핵무기 생기나? 아유 참나. 공격 원잠 개발을 제안해서 오케이 받았다고 이제 그 정상회담 결과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저는 배경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리짜이밍이 만약에 공격 원잠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알았고 트럼프가 그걸 제안했을 때 덜컥 오케이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자발적으로 제안했을까? 알았더라면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몰랐더라면 리짜이밍을 내다봐야 한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님 어차피 미국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이거 하셔서 면 한번 세우시죠. 혹은 리짜이밍이 이런 얘기가 물밑에서 이런 얘기는 물밑에서 교감이 이미 된 거 아니에요.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교감이 된 거를 알고 이미 알고 아주 기막힌 꾀를 낸 거예요. 뭐냐면 그래 미국한테 오케이 받아놓고 뭐 미국한테 밉보일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뒷다리 잡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중국이 우리 좀 더 몸값 좀 더 쳐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큰 추정입니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미 한미 간에 이미 물밑에서 교감이 된 건데 윤석열 정부 때 그걸 나서가지고 야 하지 마라고 뭉개버리면 그 아젠다 다루자라고 미국 쪽에서 이미 얘기가 됐고 당신 체면 살려줄 테니까 당신이 얘기 꺼내고 우리가 오케이 한 걸로 해. 그렇게 얘기됐다고 치면 미국에서 그렇게 제안했다고 치면 그거 도리도리 고개 저으면서 저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잖아. 그러면 내가 리짜이밍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 위치에 그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나는 미국이랑 그렇게 교감된 대로 그렇게 연출을 해줘. 그러고 나서 그 국회에서 뒷다리 잡고 뭐에서 뒷다리 잡고 하면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중국도 우리 좀
더 몸값 좀 쳐주지 않겠어? 주인나리도? 이 공격 원잠은요, 제일도련 안에서도 남해와 동해는 중국이 훨씬 더 못한다는 얘기야. 들어오면 죽는다는 소리야. 중국의 공격 원잠, 전략 원잠, 중국 전함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한국이 공격 원잠을 가면 일본도 공격 원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만간에. 그러면 중국 해군은 미군 없이도 한일 잠수함만으로도 중국 쪽의 해군 전력이 거의 무력화되어 버려요. 그다음에 미중 전쟁이 제대로 붙는다. 타이완을 중심 혹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한일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공격 원잠, 전략 원잠이 박살나게 돼요. 걔들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을 텐데, 걔들 험프백이라 그러잖아요. 쟤들 전략 원잠에 등 이렇게 혹 달렸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한다고 이거 혹을 이렇게 달아놨죠. 그러면 난류가 발생을 해갖고 그게 뒤로 떨어져서 그게 스크류를 쳐요. 스크류를 치면 그게 스크류의 뒤편에서 기포가 엄청 발생을 해서 기포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그 기포가 터지면서 어마무시한 저거를 만들어내는데,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바다의 백그라운드 소음이 90데시벨쯤 됩니다. 바다가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러워요. 뭐 고래 소리도 있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드는 소음이 120, 130데시벨이에요. 중국의 등짝 부풀은 험프백 전략 원잠들이 만드는 소음이. 그러면 저도 데시벨은 잘 모르지만 100에서 120 그러면 20% 늘었네. 그거 아니에요. 데시벨 쪽은 아마 로그 함수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한 100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00 대비 120은 무지하게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한편 이 미국 기술은 90데시벨 이하 선이 돼요. 우리가 미국 기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그럼 90데시벨 이하가 돼요. 그럼 백그라운드 소음을 안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밥이란 소리지. 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거다. 리짜이밍 정부가 돈이 부족한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면서 이런 건 잘 늦출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늦추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아주 가상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자, 분통 터지시죠. 근데 세월을 살다 보면 에너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억눌려서 이게 억제되는 그런 국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국면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면을 우리가 돌파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엄청난 점프를 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